전반사와 광통신. 전반사의 임계각 구하는 거죠. 이제 그 스넬 법칙을 이용해서 전반사 될 때 사인 R분의 사인 I는 N1분의 N2거든요. 굴절률 B가. 그렇죠? 요거는 이제 굴절률하고는 반대의 관계니까. 근데 사인 R이 90도일 때, 사인 90이면 1이죠. 그때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하고, 이 임계각이 이 매질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임계각이. 이때 N1이 N2보다 큽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입사해야 되는 거예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그래서 이 값이 1보다는 작아야 되죠. 근데 내가 계산했는데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전반사되는 조건은 이제 느린 데에서 빠른 데로 입사돼야 되고,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느린 데죠. 그게 작은 매질로 빠른 데로 입사돼야 되고, 임계각만큼 쏘면은 이제 그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고요. 임계각보다는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입사하는 빛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는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섬유를 만들면 코어는 이제 굴절률이 더 큰 애를 넣습니다. 그러면 굴절률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입사할 때 임계각 이상으로 쏘면은 이제 전반사가 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네,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 정보, 영상 정보 이런 거를 이제 전기 신호로 오는데 그거를 빛 신호로 바꾸고 그게 광섬유를 타고 지나가고, 이제 중간에는 이제 광 증폭기 이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네, 수신기에서는 광 검출기가 있는데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대용량으로 전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섭이나 혼선이 없다. 광섬유가 한번 끊어지면 연결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테마 문제 좀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아이디어 얻어서 닮을꼴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 25학년도 대수능이네. 자, 단색광이 이제 PQR을 동일한 단색광이에요. PQR로 입사를 합니다. 세타 각도로 입사했을 때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일단은 A에서 B로 쐈을 때 B 쪽으로 꺾인 거예요. 이게 B가 A보다 B가 느린 겁니다. 얘가 빠른 거고, A가 B 쪽으로 꺾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누가 느린 매질이고 누가 빠른 매질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빠른 거죠. 얘보다는 빠른 거예요. 얘보다는 빠른 겁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A랑 C 중에 누가 더 빠르냐? 지금 굴절률을 비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느리냐? 이거를 잘 봐봐. 여기 잘 봐. 얘가 요 각도, 여기는 지금 R이라고 써놨네. 그러니까 R로 이렇게, 이 R로 입사할 때 전반사가 됐고요. 잘 봐. 여기서 거꾸로 가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R 각도로 입사했는데 하나는 전반사가 된 거고 하나는 전반사가 안 된 거예요. 굴절이 된 거죠. 각도가 똑같은데. 그러면 얘랑 얘 차이가 더 큰 겁니다. 굴절률 차이가. 이게 지금 임계각보다 큰 각도가 되는 거고, 이건 임계각보다 작은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른 거죠.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로 보자면은 제일 느린 거는 이제 B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순인데, 굴절률로 보자면은 이제 반대죠. 굴절률은 지금 B가 더 큰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똑같은데 하나는 굴절이 된 거고 하나는 전반사가 된 거니까 C가 더 빠른 겁니다. 이게 중요해.
그리고 세타 각도로 얘를 쏘네요. 그 Q는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 한다. 전반사 하죠. 왜냐면 지금 R 자체가 임계각보다 큰 각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세타는 여기 세타가 R보다 원래 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반사 하죠. A가 C보다 크다. 이거 맞구나. A가 C보다 크고, 그 다음에 전반사 하죠. 이해하시죠? 요 R일 때도 전반사 됐으니까 세타일 때 전반사 되는 거죠. 근데 R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사 하지 않죠.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형리는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제 거꾸로 갈 때도 생각하셔야 된다. 자, 닮을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다 푼 사람은 이제 2점 테스트 풀고 틀린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C하고 A랑 C가 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굴절각이 얘가 더 작은 거예요. 얘는 좀 덜 차이 나죠.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굴절각이 더 많이 꺾이는 거는 A에서 C로 입사할 때고, 얘는 덜 꺾이는 거, 덜 꺾이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쪽 O랑 P 사이에 이렇게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덜 꺾이기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이제 경계면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여기 근처겠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C에서 B로 갈 때 전반사가 됐기 때문에 C가 B보다는 더 느린 건데, 근데 여기서 요 경계면에 도달하려면은 A보다 B가 느려야 되니까 A가 제일 빠른 거고, A가 빠르니까 굴절들은 제일 작은 거고, B와 C 사이에서 세타 제로가 임계각보다는 커야 되니까 임계각은 세타 제로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차이가 A랑 C 사이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굴절을 더 많이 합니다. A랑 B보다. 그러면은 요 Y가 P에 도달할 때 이 X는 P보다 더 멀리 요런 데 도달하겠지. 그렇죠? 덜 꺾이니까. 답은 1번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번 틀린 거죠? 5번이요, 5번. 네, 5번도 같이 볼게요. 그러면 단색광 P가 매질 A, B, C에서 진행하는 모습인데, 표는 코어와 클래딩을 순서 없이 A와 B 또는 A와 C로 만들고, 그 다음에 P를 각각의 섬유의 코어에 입사시킬 때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을 나타낸 것이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누가 더 느린 거냐면 이제 A 쪽으로 꺾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였다는 건 A 쪽으로 꺾인 겁니다. 원래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이거 느린 거고 얘가 더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B 쪽으로 꺾인 거 이해하세요? 이거 그죠? 원래 이렇게 갈 거는 B 쪽으로 꺾인 거죠? 그러면은 얘가 제일 빠른 거예요. 얘가 제일 빠른 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가야 할 거를 지금 이쪽으로 꺾었으니까 B 쪽으로 꺾인 거죠? 이게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굴절률은 A가 크다라고 되는데 A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A가 큰 게 맞고요. 그 다음에 A와 C로 구성된 광섬유 코어는, 근데 지금 A와 B로 구성되어 있을 때랑 A랑 C로 구성되어 있을 때인데, A랑 C로 구성되어 있을 때가 임계각이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작아야지. 그쵸? 이해하시죠? 임계각이 더 작아야, 이렇게 좀 90도 가깝게 입사해도 전반사 된다. 그런 뜻이야. 임계각이 작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더 크니까. 그래서 A와 C로 구성된 광섬유 코어는 A다. 코어는 느린 애가 코어가 돼야 되니까 느린 맞고요. 그래서 요 세타 1이 더 커야 됩니다. 세타 2가 더 작아야 돼. 이해하시죠? 이거 틀렸죠? 그 기억률은
내용 3번 답입니다. 치유 마저 푸시고, 문제 푸시고 마저 푸시고. 찬이는 여기 좀 읽어보시고, 전자기파 내용이고, 중첩됐을 때, 위상이 같으면은 이제 보강간섭이고요. 위상이 반대면은, 상쇄간섭이고요. 이것도 읽어봐야 돼. 이거 내용 아셔야지 푸는 거거든요. 이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소리가 간섭될 때, 보통은 위상을 똑같게 출발시키는데, 그러면은, 이 경로차가 없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데에서 만나면은 보강간섭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상쇄간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배가 되면 이제 상쇄간섭인데, 얘가 파장이 한 번, 두 번 반, 이거 2.5 파장이고, 얘는 한 번, 두 번, 네 번, 네 번. 그런데 경로차가 이제 1.5 파장이 나오거든요. 그 반파장이 0.5 파장의 홀수배잖아. 그러면 여기가 위상이 반대로 만나게 돼요. 네, 그러면 상쇄간섭이 돼요. 그다음에 요 내용 읽어보신 다음에, 요것도 물결파에서 마루랑 만나거나 고리랑 만나면은 보강간섭이에요. 그러니까 마루 만났을 때 보강이니까 골골 만나면 상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루나 골골 만나면은 여기는 다 보강간섭이에요. 근데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계속 마루만 있는 게 아니라, 마루였다가 여기 이렇게 아예 없어졌다가 골이었다가 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강간섭 일어나는 지점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골이지만 나중에는 마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데는 계속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는. 마루가 도착하면 골이 도착하고, 골이 도착하면 마루가 도착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물결이 잔잔한 거예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데는 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늬 같은 거, 이런 간섭 원리 때문에 어떤 빛은 밝게 보이고 어떤 빛은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무지개 빛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동의 간섭 현상이 되는 거고, 소음 제거 휴대폰이나 아니면 안경 코팅 이런 것도, 이건 상쇄 간섭 이용하는 거고, 이것도 상쇄 간섭이죠. 소음 제거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거 읽어두셔야지 푸는 겁니다. 초음파 충격, 이거는 이제 보강 간섭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높여가지고 결석을 깨뜨리는 거고, 요것도 이제 보강 간섭 되는 빛은 이제 잘 보이고, 상쇄 간섭 되는 빛은 안 보이는데 각도에 따라 다르게 되죠. 악기 이런 것도 보강 간섭 일으켜가지고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전자기파에서도 이런 거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고, 8번에 코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입사가 세타를 광섬유의 수광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나 보네요. 그래서 코어 클래딩의 굴절률이 N1, N2라면 N1, N2 값에 따라 세타의 범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쏠 때 각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 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요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나가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쏴야 되는데, 수광각이 좀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광통신에 이용되는 광섬유는 N1, 코어가 N1이고 클래딩이 N2니까 N1이 더 커야 되죠. N1이 더 커야 됩니다. 이거는 이 코어가 더 굴절력 커야 되는 거고, N1분의 N2가 클수록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은 작아진다. 아니죠. 왜냐면 N1이 N1이 원래 큰데,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작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N1분의 N2가 크다라는 거는 얘랑 좀 비슷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N1이 커야 되고, 근데 얘랑 비슷하면은 임계각을 더 커져야죠. 그러니까
임계각이 커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N1이 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N1분 N2가 클수록 세타 값이 최대 값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작게 써야 되죠. 이것도 디귿도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N1분의 N2가 크다라는 거는 임계각을 크게 써야 되는 거고, 봐봐요. 얘를 좀 이렇게 얘가 커진다라는 거는 요 입사각이 작아진다라는 소리거든요. 여기 입사각이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N1분의 N2가 크면은 요 세타를 좀 작게 쌓아야지 요 코어랑 클래딩 사이로 입사할 때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전반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1번이 답이죠. 이해하셨죠? 네. 파동 간섭에서 대표 유형은 같이 풀고요. 그래도 대표 문제 같이 푼 다음에 할게요. 대표 문제 좀 봐주시고, 자, XY 평면의 원점 5로부터 같은 점에 있는 X축상의 S1과 S2, 여기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요런 거 잘 읽어야 됩니다. 위상이 반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보통은 위상이 같은 걸로 하는데, 지금 서로 발생했을 때 위상이 반대예요.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점 P와 Q는 O를 중심으로 하는 원과 O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나는 P에서 여기서 중첩되는 물결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T가 0일 때는 여기였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 이런 소리거든. 이거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데는 마루마루 왔다가 골골 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상세간섭이 일어나면 그 변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보강간섭이 일어나긴 할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S에서 발생한 게 이쪽이 왔을 때 T0에서 T0는 0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둘 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물결파의 속력이 10cm로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cm/s를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나온 거예요. 주기가 4초입니다. 주기가 4초. 마루마루 만났다 골골 만나는데 4초 걸리잖아요. 그렇죠? 4초는 주기입니다. 주기. 그럼 파장 알 수 있습니다. 파장은 40cm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분의 파장이 속력인데 속력이 10이니까 파장은 40cm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이 틀렸고, T1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위의 크기는 P에서와 Q에서가 같다. T1일 때 이만큼 변위가 있을 거예요. 이만큼.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제 마루가 간 거고, 여기일 때 이제 T1일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마루가 간 거야. 지금 마루가 간 거야. 그쵸? 그러면은 여기로 갈 때는 거리가 여기 지금 똑같은 거잖아. 거리가 똑같은 거니까 마루 반대로 된다라고 했구나. 맞다. 우리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위상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마루가 발생했을 때, 마루가 왔을 때 여기가 골이 간 거예요. 여기 골. 그러면 이제 이게 거리가 똑같으니까 얘가 골이 오면 얘도 마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는 이제 이게 변화는 이제 주기는 똑같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변이의 크기는 P나 Q는 똑같은 거고,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O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O는
여기는 상쇄예요. 왜냐면 이제 거리가 똑같으니까 보통 보강으로 이제 아시는데 그때는 위상이 같을 때예요. 지금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5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해하세요? 답 2번 하시면 되고. 자, 달물골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달물골 문제 유형의 기회 한번 풀어보세요. 1번에 보면은 이제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 전기장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전자기파 매질 없이도 진행합니다.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이거는 일정한 거예요. 일정. 파장이 클수록 큰 게 아니라 빛의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C로 일정한 겁니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고 파장이 크면 진동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속력은 이제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이게 C가 일정한 거고요. 파장이 크면 진동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파장이 크면 진동수가 작고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감마선 이런 게 뭔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 암치료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감마선으로. 암치료는 감마선으로 합니다. 자외선 X선 여기가 감마선 영역이고 여기는 B는 마이크로파 영역이고 C는 이제 전파, 라디오파 거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역은 A에 해당한다. A에 해당하고 진동수는 C가 더 작아요. C가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은 겁니다. C가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진공에서 속력은 같은 거예요. 속력은 같은 거예요. 빛의 속력. 기억 디귿 4번. 그 다음에 7, 8번 시우도 뭐 하나 더 틀렸는데 뭐죠? 5번이에요. 자, 진동수와 진폭이 같고 동일한 위상입니다. 동일한 위상. 그 물결파가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에 대해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PQR은 평면상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평면파입니다. 평면파. 그러니까 여기서 물결을 발생시킨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거 그림?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여기는 여기는 보강이고, 여기도 보강이고, 여기만 상쇄입니다. Q만. P에서 중첩된 물결파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 일정해가 아닙니다. 이제 보강 간섭인 부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보강 간섭인 부분은 Q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게 맞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일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R은 이제 보강 간섭입니다. 골고리니까 중첩된 두 물결파 위상 같은 거죠. 위상이 같아야지 보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랑 C가 맞네요. B랑 C 4번. 이런 거 지식적인 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두 파동 XY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XY의 진폭, 파장, 속력은 같다. 나는 가로부터 2초가 지났을 때 XY의 모습이다. 2초 지났는데 여기서 요만큼 갔네요. 그쵸? 지금 요만큼이 한 파장인데 반파장만큼 갔어요. 2초 지났을 때. 그러면 이제 한 파장만큼 가려면은 이제 주기가 4초인 거죠. 주기 4초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만큼이 2m가 파장이죠. 파장 2m죠. 주기는 2초가 아니라 4초죠. 주기는 4초고 나로부터 3초 지났을 때 x 4m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서 3초가 지나면 2초 지나면 여기고 1초 지나면은 이만큼이겠네. 3초. 나로부터 3초라고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초가 아니라. 그러면은 2초 지나면은 여기고 1초 지나면 여기 있겠네. 여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이거? 네. 얘는 이렇게 있고 얘는 한 칸 반. 얘는 이렇게 가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골마루니까 이거는 상세가 맞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6초가 지났을 때 5.5m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는 1m이다. 5.5초가 지났는데요. 2초마다 그럼 2.5만큼 진행해야 돼. 그렇죠? 2초 지났을 때 1만큼 진행했으니까 5초 지나면 그 절반만큼 2.5만큼 진행해야 돼. 1, 2, 여기 같네요. 맞아요? 그죠? 얘도 2.5 진행해야 되겠죠? 하나, 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 있지, 여기. 여기서부터 2.5 떨어지네. 그치? 얘가 일로 오는 거. 얘가 일로 오는 거 맞죠? 여기서부터 2.5만큼 진행해야 되니까. 그럼 변이가 빵미터 나와야 되는데. 6초 지났을 때구나. 내가 왜 5초로 읽었니? 미안해. 6초 지났을 때, 미안해. 5.5를 그걸 잘못 봤나 보다. 6초 지났을 때는 3만큼 진행해야 돼. 요 칸이. 하나, 둘, 셋. 여기 돼요. 그쵸? 5.5는 요 지점이죠? 이해해요? 그럼 여기서 3개 떨어지네. 하나, 둘, 셋. 얘가 여기로 와야 돼. 얘가 여기로. 그러면은 봐봐. 얘가 여기로니까 여기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0.5 더하기 0.5에서 변이가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8번에 4D만큼 떨어져 있는 파원 S1, S2에서 진동수가 F로 같고, 그럼 이제 진동수 같으면 주기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진폭과 위상이 같습니다. 두 물결파를 진행시켰는데 T가 0일 때 모습이고, 점 P에서는 보강이랑 그 상쇄 간섭인 거죠. 상쇄 간섭. 왜냐면 이제 마루 골이 만나고 있으니까. 두 물결파의 속력은 T0분의 D로 같다. T0분의 D로 같다. 근데 얘가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2D예요. 2D. 그러면은 이제 주기는 2T0예요. 이해하세요? 그 파장이 지금 2D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눴을 때 T0분의 지금 D가 돼야 되니까 속력이 주기는 2T0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죠. 주기분의 1. 2T0분의 1이겠죠?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인 거 아시죠? 2T0분의 1이고, 니은에서 T가 3T0일 때 P에서 중첩되는 두 물결파의 위상은 서로 같다. 3T0일 때 지금 현재가 T0인데 P점에서는 계속 상쇄가 일어나는 거야. 뭘 따질 필요가 없어. 사실은 상쇄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위상이 항상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이해하세요? 위상이 같은 게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만날 때. 그래서 S1과 S2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동수만 2분의 이거로 하면 선분에서 S1과 S2 사이의 선분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가 2개이다. 지금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데가 지금 진동수를 반으로 하는 거는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같은 매질에서는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진동수가 반으로 되면은 파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얘가 2분의 1로 되면
얘는 2람다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데, 그러면 파장이 2배가 되면은, 지금, 요 사이에서, 여기가 지금 보강이 지금 여기 보강, 여기 보강, 여기 보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보강이 돼요. 여기만. 왜 그러냐면, 파장이 경로차가 반파장에 뭐 0이나 아니면은 짝수배가 돼야 되는데,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이 그러면은 지금 2D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 2분의 람다가 2D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파장이 2D고. 그러면은 여기서 경로차가 만약에 얘는 4D고 얘는 2D만큼 갔어. 얘는 4D고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6D 가고 하나는 4D 가고 그러면은 경로차가 2D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거기에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데가 여기밖에 없고, 반파장의 홀수배가 일어나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얘가 경로차가 얼마냐면 3D 갔는데 얘는 D 갔죠. 3D에서 D 빼면 2D죠. 그러면은 이제 반파장의 홀수배야. 2D의 홀수배.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위상이 다릅니다. 여기랑 여기가 이 두 군데가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D극 고르셔야 되고, 물론 이제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D극 고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데가 2D고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데는 D랑 3D입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빛의 이중성. 광전효과가 있고, 광전효과는 이제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쏴야지만,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쏴야지만 되고요. 문턱 진동수보다 낮으면은 빛의 세기가 세도 광전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이면은 빛의 세기가 세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광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그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가 있어요. 전자가 갖는 에너지. 그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HF는 빛의 에너지고, 빛의 에너지에서 문턱 진동수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을 뺍니다. 그거를 이제 원래 이람수라고 불러요. 이람수라고. 이람수만큼의 튀어나오는 데 드는 에너지만큼을 뺍니다. 그러면은 그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합니까? 근데 이 이람수라고 하는 게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이람수는 이제 따르게 쓰면은 HF0 이렇게 써도 되지. F0는 이제 문턱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B금속이 이람수가 큰 거죠. B금속이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이 그래프 보시면. 그리고 광전효과를 이용해서 도난경 보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뭐 CCD 이런 거 광전효과 이용한 거고. 그래서 광양자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광양자로 되어 있다. 입자성을 갖는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빛은 이중성이 있어서 파동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슬릿장치에서 간섭무늬가 나타난다, 이런 거, 회절무늬가 나타난다, 이런 거는 파동성이고, 금속판에 전자를 빛을 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런 거는 입자성이고요. 광전효과를 이용한 장치 중에 하나가 CC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하결합소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빛이 들어오면은 전자가 생기는데, 빛의 세기가 세면은 전자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전압을 이렇게 양옆에 걸어줘가지고 이렇게 분산시키고, 요거 끄고 여기 전압 걸어주고 해서 한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동시켜가지고 전자가 얼마나 많이 쌓였냐, 이런 걸 측정하면은
어떤 빛의 세기가 세다. 이런 걸 이용해서 사진을 기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로 하려면 앞에 색 필터를 이렇게 넣어서 빨간색 빛만 통과한 것만 광전 효과 일으키고, 초록만 통과해서 광전 효과가 일으키고, 파랑만 통과해서 광전 효과가 일으키면 빨간색이나 초록색 뭐 비율에 따라서 이 색깔이 정해지는 거예요. 뭐 빨간 빛도 들어가고 초록 빛도 똑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노란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 문제인데 여기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외우시면 되고 사실 그렇죠. 광전 효과는 광전자가 즉시 방출되는 현상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해야 하고,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입자가 운동량이 같을 때 속력이 작은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더 길어. 그러면 이제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입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운동량이 같을 때 운동량이 같다. 근데 속력이 작은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더 길다. 운동량이 같다. 운동량이 같으면 속력이 서로 다른데 속력이 작은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속력이 서로 다른 두 입자. 그럼 뭐 질량이 다를 텐데 속력이 작은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더, 이거는 이제 물질파 내용이구나.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온 거랑 이제 연관되어 있구나, 지금 이건.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인데, 운동량 같아요. 그러면은,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럼 파장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파장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운동량 요건 같다. 일정. 이 둘은 반비례 관계네. 속력이 작으면은 파장이 기네. 파장으로 되어 있잖아. 또 이거. 속력이 이게 일정하면은 이거는 비례 관계네. 이거 둘은. 이거 둘의 비례 관계다. 그러면 속력이 작으면 얘도 작고 얘 작으면은 파장 기네. 왜 파장이 같다라고 되어 있네. 운동량이 같으면 물질파의 파장도 같다. 그러네. 미안. 요거만 보면 되네. 미안해. 요거만 보면 됩니다. 뭐 속력하고 상관없이 운동량이 일단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량 같으면은 파장 같네요. 틀렸네. 그다음 전자 현미경에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더 작은 구조를 구분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질파 내용인데, 파장은 운동량분의 그 플랑크 상수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근데 위아래 m을 곱해요. m을.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운동량의 제곱입니다. 운동량의 제곱. 그래서 운동량을 다시 쓰면은 P제곱은 2m 2k고 운동량은 루트 2m 2k예요.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루트 2m 2k 분의 h가 되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짧아지는 거예요. 얘 크면 파장 짧아지고, 파장이 짧으면 분해능이 커지는 거예요. 파장이 짧으면 분해능이 커집니다. 그러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작은 구조 관찰할 수 있어. 이거 맞는 이야기. AC 고르시면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물질파 내용도 알아야 돼. 지금 문제 같이 나온 거여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관한 거니까. 밑에 있는 거 유사 문제랑
2점 테스트 풀어보시고요. 틀린 것 좀 같이 합시다. 몇 번 틀렸나요? 7, 8번. 시우 앞에 뭐 틀렸는데 2, 3번. 어떤 그 금속판의 진동수가 F0는 단색광을 비추었다. 그래서 광전류가의 세기를 이제 나타낸 것이고,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보고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이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제 I0였다. I0. F의 진동수는 F0였다.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F0보다 작다. 이게 맞죠. 왜냐면 광전류가 흘렀으니까. 이게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는 F0보다 작다. 맞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I0다. 아니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서 빼기 HF0만큼 뺀 게 아니죠. 다시 할게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0고, 거기서 문턱 진동수가 얼마 있을 거야. 그 이람수를 뺀 게 E0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F0. E0가 아닙니다. P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류의 세기는 I0보다 크다. 맞는 이야기죠. 얘가 세기가 증가된다는 말이 뭐냐면 얘가 빛이 많이 부딪히는 거고, 그럼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는 거고,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 그래서 A랑 C 3번이겠네. 3번. 이번에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금속판 P에 단색광 ABC를 비췄는데 방출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BC 진공 상태에서 파장 나타낸 것이다. 파장이 큰 애가 진동수는 작은 거죠. 그럼 진동수가 지금 얘가 큰 겁니다. 얘가. 그쵸?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단색광에 의해서만 광전자가 방출되고, C의 세기만 증가시켰을 때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럼 얘가 방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얘는 증가했는데 전자가 안 나왔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이제 문턱 진동수보다는 큰 거고, 얘네들은. 그래서 기역은 얘가 진동수가 이렇게 작으려면 파장은 커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진동수랑 파장이랑 반비례 관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람다 제로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보다 크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광전자는 A에 의해 방출된다. 얘가 진동수가 큰 애가 에너지가 큰 빛이고요. 예, 운동 에너지가 큰 광전자가 방출이 되는 거고요. C를 P에 오랫동안 비추면 그래도 방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문턱 진동수보다 작기 때문에 방출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번? 네? 6번이요? 6번에 CCD에 대한 설명인데, 핵필터를 통과한 빛은 광다이오드를 비출 때 모모에 의해 발생한 광전효과, 입자성이라고 해도 되고, 광전효과에 의해 발생한 전자의 수를 측정하여 핵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 세기가 세면 빛이 전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광전효과는 가로 적절하다 맞고, 광다이오드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는 게 맞고, 세기가 적절하다 다 맞는데 지금 5번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5번 이해하세요? 빛의 세기가 세다, 이거는 이제 빛이 많이 부딪혔다, 전자가 많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7, 8번인 거죠? 네. A에서 D의 진동수가 F0인 단색광 P를 동일한 세기로 각각 비추는 모습이다. 근데 금속 판을 달리했구나. 근데 얘는 방출되지 않았고, 얘는 방출됐고, 그럼 얘네 문턱 진동수가 낮아서 방출된 거고요. 이해하세요? 이 빛의 세기보다 이제 진동수가 F0인 단색광을, 얘도 진동수 F0니까 이거 문턱 진동수가 0.7 F0니까 얘도 방출되는 거네. 그쵸? 얘 방출됨이죠. 근데 얘는 이제 문턱 진동수가 더 큰 거지. F0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방출됨이고,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거는 이제 C가 D보다 크다가 맞죠. 왜냐면 얘가 아니지 얘가 큰 거구나. 얘가. D가 큰 거죠. D가. 왜 그러냐면 얘 에너지는 F0H예요. HF0예요. 빛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는 HF0에서 얘가 지금 이 빛의 에너지야. 거기서 이걸 빼야 돼. 0.3 F0H를 빼야 돼. 그러면 되는데 얘는 조금 빼면 되는데 얘는 많이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거죠. D가.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8번에 지금 얘가 빛의 세기가 더 적은 겁니다. 얘가 더 센 겁니다. 전자 많이 생겼죠? 이해하세요 이거? 전자가 얘가 많잖아. 빛의 세기가 얘가 센 겁니다.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의 띠간격은 HF0보다 작다. 이거는 이제 문턱 진동수라고 표현을 안 하고 띠간격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광다이오드의 띠간격이 HF0보다 작으니까 전자가 생긴 거예요. 이 띠간격이 크면 전자가 전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F0의 빛을 쐈잖아요. HF0보다는 작아야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띠간격이 작아야지 전이가 되는 겁니다. 광다이오드에 비춘 P의 세기가 작아도 전자가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고, 광다이오드에 비춘 P의 세기는 가에서가 크다. 전자가 많으니까 가에서가 큰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도 내용 좀 봅니다. 이런 거 외워놔야 되는데 안 외워놓으면 못 푸는 거예요. 물질도 파동성을 가진다. 물질은 입자성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 입자니까. 근데 물질도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게 물질파입니다. 드브로이가 주장해서 드브로이파라고도 하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얘를.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뭐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운동량에 반비례한다. 근데 운동량은 MV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 운동량을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식도 외우셔야 돼. 쓰세요. EM, EK, 루트 EM, EK분의 H. 바꾸는 방법은 아까 말했다시피 운동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에요. 위아래 M을 곱혀요. 위아래 M. 그러면은 이제 2m분의 P제곱이 됩니다. MV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P제곱은 2m, 2K이고, P는 운동량은 2m, 2K. 그래서 만약에 이게 크면, 지구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속력은 좀 느려도 전체적인 값이 크기 때문에,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10에 마이너스 63승 밖에 안 돼. 이거 측정 안 되죠, 이건. 근데, 전자 같은 경우, 알파 입자네, 알파 입자. 알파 입자도 크네. 알파 입자는 10에 마이너스 14승 정도 돼.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측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전자를 쓰는 거. 전자는 더 작으니까,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실험도 아셔야 돼. 실험이 뭐냐. 데이비슨 거머가 전자를 쐈는데
전자가 아무데로나 막 튕기는 게 아니라 한 50도 각도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중첩 현상이랑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54V로 가속했을 경우에 한 50도 각도 이루는 곳에서 전자가 가장 많았다. 이건 전자의 중첩 현상이랑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각도에서 생겼다. 그 다음에 톰슨의 실험에서는 X선은 빛이니까 회절무늬 이런 게 생기는 게 파동성이거든요. 파동성. 근데 전자는 입자야, 입자. 근데 전자도 회절무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자는 빛이 아니죠. 근데 회절무늬가 생긴다. 파동성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물질도 파동성을 가진다. 입자성도 가지고 파동성도 가진다.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쏘면은 그냥 요렇게 중첩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중슬릿을 쏘면은 여러 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식도 아셔야 되겠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전자 현미경을 만듭니다.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 렌즈 이런 걸로 쉬게 해 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크린에 맺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한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예요. 파장이. 근데 전자는 파장이 훨씬 작아요. 작으면 분해능이 좋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네요.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과 배율은 전자의 파장이 짧을수록, 전자 속력이 빠를수록, 속력 빠르면 운동량 크니까 파장 짧은 거거든요. 그럴수록 우수한데, 가시광선보다 전자가 훨씬 더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분해능이 좋다.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두 가지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전자 2가 전자현미경이고, 시료를 얇게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건데 평면적으로 보이고, 영상이 평면적으로 보이고, 분해능은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이게 에너지가 되게 큰 전자를 쏘거든요. 그러면 파장이 짧아서 분해능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평면적인 영상을 볼 수가 있고, 뭐 살아있는 시료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시료 했던 죽겠죠. 전자가 막 통과하니까. 근데 주사 전자 현미경은 표면에 반사돼서 나오는 전자를 측정하는 것으로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3차원적인 구조로 보입니다. 이 그림도 아셔야 되는데, 시료를 통과하는 거는 투과 전자 현미경이고, 평면적으로 이렇게 얘를 반사해서 반사된 거를 보는 거는 주사 전자 현미경이에요. 주사 전자 현미경인데, 주사 전자 현미경이 에너지가 더 작아요. 그래서 파장은 길고 분해능은 좀 더 작아요. 분해능이 안 좋아요. 투가 전자 현미경이 분해능이 더 좋다. 빨간빛과 파란빛을 볼 때 파란색 빛의 파장이 작아요. 파장이 작아요. 빨간빛보다. 그러면은 빨간빛은 이렇게 뭉쳐 보일 수 있는데 파란빛은 이렇게 나뉘어져 보입니다. 이런 거를 분해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장이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다. 근데 전자는 가시광선 영역보다도 파장이 더 짧다. 테마 문제. 자, 입자 운동량과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운동량은 mv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고, 이 둘의 관계는 운동 에너지는 하여튼 변형을 하는 거죠. 얘를 mm 곱한 다음에 변형을 하면은 운동량은 루트 2m 2k다. 루트 2m 2k. 일단 이런 거는 식 써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지금 운동 에너지가 같은데 운동량은 얘가 더 크네요. 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같을 때
운동량이 크면 질량도 커야지, 그쵸? 근데 지금 운동량이 3배라는 거는 질량이 9배라는 거죠. 9대 1이네. B가 큰 거네, B가. 맞죠? A가 큰 게 아니라 B가 큰 거. B가 9배 더 큰 겁니다. 왜냐면 지금 질량이랑 운동량은 질량의 제곱분의 비례니까 질량 B는 지금 B가 큰 겁니다. 질량은 B가 더 큰 거고, 속력은 A와 C가 같다. 지금 속력은 A와 C가 같다. 운동량은 지금 얘랑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9배다. 그러면 얘는 같은데,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9배. 운동량이 얘가 일정한데 운동 에너지가 9배려면 속력에 관한 식으로 해야죠. 속력에 관한 식. 근데 얘가 질량이 같은 거는 모르지 않나? B랑 C가. 자, 요거는 이런 식을 만들어야겠네. 그러니까 운동량분의 운동에너지는, 운동량식은 mv고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운동량이 같을 때 운동에너지가 크면 속력이 큰 거네. 그럼 C가 속력이 큰 거네. 그쵸? 이렇게 식을 만드셔야겠네요. 이해하실까? 지금 이제 운동량하고 속력하고 운동에너지가 들어간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면 P분의 2K가 2분의 V가 되죠. 근데 지금 운동량이 B랑 C는 똑같아. 근데 에너지가 얘가 커, C가. 그러면은 속력이 큰 거네. 그 다음에 물질파의 파장은 B와 C가 같다. 물질파 파장은 뭐랑 관계 있다고요? 운동량의 반비례 관계 있다. B와 C가 운동량이 같죠? 그러면은 파장 같은 겁니다. 2번 고르시고, 대표 문제, 닮을 것 문제 풀어보시고, 요거는 몇 문제 안 돼요. 요거 마저 해보십시오. 이거 닮을 것 문제고 다시 한번 보고. 자, 그래서 일단 운동에너지랑 이 식 아셔야긴 아셔야 되고, 네. 운동량은 mv고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고요. 그래서 위아래 m씩 곱하면은 2m분의 mv의 제곱인데, 여기 이제 2m분의 p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운동량은 지금 A가 B의 3배이다. 아, 근데 좀 다르게 나와 있구나, 지금. 물질파 파장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근데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의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질파 파장이 3배면 운동량이 얘가 3배인 거지. 그쵸? 이건 뭐 3P, P 뭐 이렇게 되겠죠.
파장이랑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A가 3배가 아니라 B가 3배인 거고, 이해하시죠? 운동량이랑 반비례 관계. 속력은 A랑 C랑 같다. A랑 C가 같으냐? 그러면 운동 에너지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 P 대신에 루트 EMEK죠.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람다는 루트 EMEK 분의 H. 그러면은 A랑 C. 아, 여기에 또 속력이 안 들어가 있구나. 속력에 들어가 있는 식으로 써야 돼. 그러면은 이제 뭐 질량이 같다 뭐 이런 또 말은 없지. 입자 ABC 물질의 파편한 거 운동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가 속력에 들어가 있는 식인데 운동 에너지 속력은 A와 C가 A랑 C는 운동 에너지는 C가 3배인데 운동량은 얘도 P네. 왜냐면 얘가 지금 람다니까 얘 운동량 P죠, 그렇죠? 운동량은 똑같은데 에너지는 3배가 운동 에너지는 얘가 3배네. 그러면은 속력이 그러면 이것도 속력하고 운동량을 아니까 아까 그 식을 써야겠다. 그러면 이거 운동량 분의 운동 에너지는 mv 분의 2분의 mv 제곱이니까 2분의 v네. 요 식을 써야겠다. 왜냐면 운동량을 알았으니까 이 둘이 파장이 똑같으면 운동량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운동량분의 운동에너지가 같네요. 같은 거, 이거 3P지, 3P. P가 아니라. 3P. 운동량분의 운동에너지가 P분의 2제로고요. 얘도 3P분의 2, 3, 2제로니까 요 값이 A랑 C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V가 같은 거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B랑 C는 운동량이 같아. 왜냐면 얘가 지금 파장이 같잖아. 얘가 3P인데 P분의 2K 값이 똑같아요. A는 P분의 2제로고 C는 3P분의 3, 2제로니까 같죠? 그러면은 그 값이 똑같은 거니까 V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다음 질량은 B가 C보다 크다. 질량은 B가 C보다 크다. 속력이 같은데, B랑 C랑 비교하는구나. 운동량은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크려면은, 질량은, 속력은 얘가 크고, 질량은 얘가 커야겠지? B가 C보다 크다. 맞는 것 같은데? 4번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운동량이 똑같잖아요, 둘이. 뭐, B 같은 경우에,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라고 하면은, C는, 질량은 3분의 M이고, 속력은 3V면, 운동량은 똑같은 거죠. 이해하세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V 제곱이고, 그러면은 얘가 이거의 3배가 되죠. 그쵸?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운동량 똑같은데 운동에너지 3배 돼야 되니까 요런 관계가 돼야 되니까 B가 C보다 질량 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틀린 거 뭐 있나요? 2번 이것도 비슷한 거네. 물질파 파장분의 1이네요. 파장분의 1. 파장의 역수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은 파장의 반비례 관계니까 이게 운동량이라고 보시면 되네. 그러니까 파장은 운동량분의 h죠. 그렇죠? 이거 분의 1은 뭐 h분의 p인데 p는 h는 뭐 일정한 상수기 때문에 얘를 운동량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해하세요? 그렇죠?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랑 같다. 폭력은 c가 a의 2배이다. 지금 이게 질량 같은데 운동량이 2배려면 a가 2배여야 되는 거죠. 속력이 a가 2배여야 되는 거죠. a가. 운동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 b랑 c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거는 c는 요런 관계가 있죠.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 요런 관계가 있죠. 요걸 쓰면 되겠다. B 같은 경우에는 3n분의 2P 쓰면 되고 얘는 3n분의 2P. C 같은 경우에는 n분의 P 쓰면 되는 n분의 P.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얘가 더 큰 거네. C가 더 큰 거네. C가 1번이겠네. 3번이네. 운동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 B는 3n분의 2P. 3n분의 이거 P 제곱이겠지. 그쵸? 미안. 여기 제곱이 빠졌다. 그러면 4P 제곱이죠. P 제곱이. 얘가 큰 게 맞구나. 기억 디귿 한번 이해하세요? 여기 P 제곱 빠졌네. 식을 써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시우는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고, 여기 나노미터 이게 훨씬 더 작은 거예요.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래서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에 비해 더 작은 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 광학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하면 나와 같은 상을 볼 수 있다. 맞죠? 네. 나간에 가져가. 그 다음에 기억의 까닭은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장이 전자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표면의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거는 주사현미경이에요. 주사전자현미경. 투가전자현미경은 평면 구조고 주사전자현미경은 입체 구조고. 알겠죠? 시간 다 됐네. 요거 숙제로 좀 해보세요. 네. 자, 녹화한 거 보내주긴 할게. 해. 녹화한 거 보내줄게요. 수고했습니다.